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코너 자주 들으시는 어떤 분이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박은 없냐? 나중에 알려줄까요? 그렇죠. 네. 경제에서는 대박, 쪽박만 얘기를 하는데 뭐 중박도 있죠. 재산을 잘 지키면 중박입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중단이 되고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와 쌍용차에 이어서 르노삼성도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산 부품이 바닥이 나면서 현대차, 쌍용차에 이어서 이제 르노삼성도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문제가 됐던 이 부품이 바로 배선 뭉치로 불리우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전장 부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차량 스펙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 부품이 한 90% 정도를 국내 협력업체들이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다 공장을 세워서 그렇죠. 만들어서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르노 삼성도 오는 11일부터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 사흘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쌍용차가 이미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휴업했죠. 현대차도 어제 울산 공장 절반 정도 가동이 멈췄고요. 내일 7일부터는 모든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기아차, 한국 GM도 다음 주 생산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완성차 5개 업계 전체가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오는 11일 기준 하루 생산 차질을 따져보면 현대차가 한 7천여 대, 르노 삼성이 650여 대 정도가 돼서 5개 업체 전체를 합치면 10,000대가량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한 개 자동차 공장이 서게 되면 부품이 못 만드는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하청 업체들조차도 그렇죠.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자동차 한 대가 보통 한 2에서 3만 개 정도 부품으로 해줬다 보니까 한 개 부품만 조달을 못해도 이제 2차, 3차 업체 현대차만 거의 5천여 곳이다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조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이제 부품 공장이 밀집돼 있는 이 산둥성 휴업이 좀 연장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제 이번 주 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장이 한번 멈추면 또 다시 가동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건 이 제철 쪽이고요. 그 공장 이제 고로를 좀 따뜻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한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 공장도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네. 그걸 한 군데서 이제 막히게 되면 그걸 다시 이제 정상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부가 어제부터인가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매점 매석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해외로 대량 반출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하고 이제 손소독제 매점 매석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상자는 생산자하고 판매자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일부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대파는 중간 판매상. 우리가 이제 네. 중국 따이궁이라고 하는 보따리상. 아마 이제 이 수십억 원 현금으로 바로 입금시켜가지고 네. 마스크 수백만 장을 사서 중국에서 고가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인천공항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네. 이게 마스크가 굉장히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렇죠. 전체 박스를 떼서 이만한 이제 이민용 가방에다 담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산 마스크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기존에는 따이궁들이 한국산 뭐 화장품이라든가 가전제품을 주로 팔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돌린 거예요. 손소독제, 마스크 등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SNS를 통해서 한국산 마스크 구매 대행해 줍니다. 라는 광고의 글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알면서도 묵인했던 이런 사재기에 대해서 정부가 뒤늦게 해외 반출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부터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9개 반출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대량 반출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네. 마스크는 1000장. 금액 기준 200만 원 이상이면 해외 반출이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마스크 1000개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수출 신고를 해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심사에서 사재기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도 가능한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된 위생, 의료용품에 관련해서는 일단 뭐 원부자재가 많이 들어오니까 24시간 이제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내 원활한 마스크 이제 위생용품 유통을 위한 차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반품하고 싶어도 뭐 뜯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환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물건 구매했을 때 가장 황당한 게 포장을 개봉하면 이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네. 이 투명한 스티커를 띄어야 되나? 개봉했을 경우 소비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반강제로 사야 하는,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는 뜯어서 물건을 봐야지 아는 건데. 맞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도 뜯지도 못하게 하면 결국 반품 안 받겠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가 이런 이제 온라인 유통 사업자인 이 신세계, 롯데 홈쇼핑이 각각 이런 이제 약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에게 신세계의 경우에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하시면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였고요. 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진공 청소기,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의 이제 포장, 개봉 또는 제것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정의 판단은 아니 스티커 훼손 시 환불이나 교환 불가 경고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다 하더라도 네. 상품 가치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조금 정말 예전부터 저는 안 그래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의뢰가 안 와가지고 제가 못 해봤었어요. 네, 한번 이번에 좀 바뀌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은행이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거래가 없는 고객들의 비밀번호까지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사실 1년 넘게 어떤 온라인 웹사이트, 인터넷 이제 모바일 뱅킹 접속하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메일이 오거든요. 그렇죠. 본인들한테. 근데 이걸 악용한 겁니다. 은행들이 이제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는데요. 뭐 해외 금리형 이 파생 상품 불안전 판매로 문매를 맞은 우리은행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거래가 없는 고객들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바꿔서 들통이 났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랜 기간,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새로 바뀌게 되면 이건 새로운 거래 실적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성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이렇게 해서 무단 변경된 고객이 한 2만 3천여 명으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네네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이 거래가 없던 명단, 고객 명단을 뽑아서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주고 자신이 고객인 것처럼 온라인에 접속해서 꾸몄다는 겁니다. 어머나. 자, 이는 이제 2018년 7월 은행 자체 감사에서 발견돼서 금감원에 보고한 것인데요. 다만 이제 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금전적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우리은행과 관련 직원을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은행은 사실 신뢰, 신용이 생명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점점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린 사실 은행 자체를 무조건 믿는 약간 경향성이 조금 있기도 한데 지금 우리 은행에서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고객의 숫자가 2만 3천 명이라고요? 추산이 되는 거야 아직. 그 정도로 추산이 돼요? 전수조사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근데 한켠으로 네. 뭐 S은행은 네. 순이익만 네. 지난해 3조 4천억 사상 최대를 냈어요. 순이익만 3조 4천억이요? 네. 세상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참 파티 시간이죠. 조참 파티 주인공 나오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하는 시간인데 조 변호사님이 조금 늦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 변호사님 오시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에피타이저로 살짝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사실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경쟁에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조금 그동안 느낀 거였는데 법조인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나와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떠세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한다면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법률 전무가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네.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진실로 갖고 있냐는 게 문제거든요.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공부를 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망친 주범들은 주로 딴 사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을사오적자 이완용도 아주 지식을 많이 쌓은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조인들도 정말 이렇게 법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확립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큰 힘이 되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들의 사익이나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변호사들은 국가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약간 서명의식을 좀 더 이 법조인들은 많이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뭐 안 그러시던 분들도 저희가 사실 많이 아는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 그러시던 분들도 좀 그렇게 변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개인의 영역을 쫓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진 법 지식이 오히려 사회를 망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조찬 파티 이제 메뉴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더 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 댓글,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찬 파티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우리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했는데 도도맘 그 김민아 씨와의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했다 해서 무고 혐의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한 매체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메시지 내역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혹시 그 메시지 내용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이제 연예 전문 지에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네. 근데 그 문자 메시지 그대로 한다면 혹시 무고 쪽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거죠. 사건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2015년 3월 달에 네. 서울 신사동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도도맘과 지인 또 증권사 임원 A씨가 서로 시비하다 증권사 임원이 맥주병으로 도도맘을 때려서 머리가 찢어지는 그렇죠. 상처들이 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지금 이 사건을 도도맘이 강용석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상담하면서 이건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쪽으로 가는 것이 합의금을 3억 내지 5억 받을 수 있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도도맘은 나는 뭐 거짓말할 자신 없다. 네. 그때 강 변호사가 그 문자로
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냐.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손을 한번 만져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자들을 쭉 보면은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 치상 또는 강간치상 쪽으로 가야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회유하는 듯한 그런 문자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공개한 그 연예 전문지에서는 이건 강 변호사가 폭행 사건을 강제추행 내지는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은 국회의원 출신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피해자가 그냥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합의금 5억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강간치상으로 하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죠. 실제로 사실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죠. 변호사들이 되게 보면은 본인 특히 이제 피해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부추기는 경우는 쉽지는 않죠. 변호사들의 역할이라는 그러면 안 되죠. 네. 당사들의 그런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무고인이 어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는 제출이 된 고소장과 경찰의 진술을 보야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다만 이건 도동함과의 사이에 그런 문자가 왔다 갔다 그것만 지금 확인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추행 사건을 사실 저희가 다루다 보면요. 판사님들이 원래 보통 그런 경우에는 증거가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 피해자들이 일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그거 자체를 절대적 증거로 보고 많이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분이나 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이 사건이 진행이 됐었다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나 이제 이 재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때는 사실 그 판사도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상황이 없었으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쭉 찾아보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은 사실상 처벌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지 감수성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그런 주장을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을 사는 남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많죠. 그렇습니다. 네. 강 변호사도 문자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어 구속이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됐더라면 사실 무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구속될 위험도 있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도도맘에게 합의금을 올리자면서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을 했고 원스톱 지원 센터를 미리 가서 네가 증거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또 지침까지 내려주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은 야 변호사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범죄 공모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뭐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거는 우리 변호사법에 나와 있지만 변호사는 왜 있는가 하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걸 사명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무슨 상업이라든지 일반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공공성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공익성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닌다 하죠. 그래서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억울한 피해자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서로 이제 도도마음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인데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됐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은 그렇고 이 사건도 어떻게 된지 정확히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국민들의 신뢰를 변호사들이 이렇게 저버리는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요. 663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법은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의뢰자와 범죄를 공모하는 변호사가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법률 자문 서비스라고 봐야 될까요? 또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우리가 듣기에도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340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성범죄 관련해서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사실 그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특히 이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끼리 간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법전등 강도다. 네. 그런 얘기 되거든요.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는다든지 그런 나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도 자율적인 그런 그 정화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네. 또 이것이 이제 아무리 변호사라도 범죄까지 나갈 때는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네. 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했듯이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저는 징계 검토 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4명 더 추가로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23명이 되었습니다. 20번째, 21번째, 22번째 확진자는요.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23번째 확진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추가 확진자가 나타났다.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의 그 품격 있는 법률 조찬 파티 이번 메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메뉴는 공소장 얘기입니다. 먼저 네. 준비된 음성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네, 바로 어제 그 청와대에서 하명 선거 관련해서 네. 뭔가 연결돼 있다라는 그거와 관련된 혐의로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13명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법무부에서 내리면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답변을 우리가 지금 들은 건데요.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그러면서 또 추미애 장관이 이거는 그동안의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바로 국회에서는 그런 이런 종류의 서류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동안의 행동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였던 거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글쎄 이제 공소장을 이제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한 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 참여 또 투명한 정치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주장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공개되는 규정들이 생겼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님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특히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등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법이나 규정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것이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또 행정부령 그 쭉 내려가다가 이제 그 훈령이라는 게 있는데 훈령은 사실은 법 규정이 아니고 그렇죠. 말하자면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는 이런 훈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종전 관행을 고쳤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공소장에 보면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5분이나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7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다음에 네. 그 울산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했다. 말하자면 네.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검찰의 주장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죠. 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검찰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렇죠. 추 장관님의 얘기는 우리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요. 또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사건 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공직자들이 관여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법률가로 볼 때는 헌법과 제반 법률을 다 위반하신 그런 결정이 아니신가 싶고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이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신 걸로 보이고 또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 재판 진행이 되면 다 알게 되는데 왜 국민을 모르게 하는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정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먼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예. 그 지금 그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오늘 아침에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제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죠.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긴 규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반성적 고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십몇 년 동안 실시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라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제출용이다. 정부 그 정사를 하기 위해서 공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이름은 다 가립니다. 김땡땡 이땡땡. 근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저도 그렇게 공개된 공소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그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완전히 다 공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석유공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뭐 국부 유출이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전에 그 공소장이 공개가 돼서 그 이제 강영원 사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언론에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어떤 손해를 끼치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나갔는데 근데 지금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1심, 2심 다 무죄예요. 그래서 지금 3심 대법원 상고심 중인데 근데 지금 누가 뭐 1심, 2심 무죄 난 거는 아무도 기억을 거의 잘 못하시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것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아마 이번에 법무부가 좀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왜 이 사건부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불공정한 거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 공소장이 60쪽이랍니다. 네.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공소장이 한 2-3장, 많아봐야 10장 내외인데요. 사건 증거 내용을 다 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누가 무슨 말을 하여 예를 들면 공소장이라는 거는 법원에다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뭐 무슨 죄에 해당합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누가 무슨 말을 하여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여 뭐 임종석이 어떻게 하여 심지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여라는 식으로 60장에 거의 증거를 다 썼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문제를 느꼈을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네.
반성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네. 이게 일반인에 대한 것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거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 지금 조 변호사님 그 사례로 지적하신 거는 그분이 무슨 뭐 우리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거는 뭐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공개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죠. 네네. 검찰이 잘못한 건지 어떡하는지. 근데 이거를 감춘다고 감춰지지가 않거든요. 4월 이제 곧 재판 시작되면 다 공개돼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입수해요.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아셔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께서 너무 그렇게 정치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이게 진실이 아니면 오히려 청와대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어차피 재판하면 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이런 거 받고 달라고 했던 거는 뭐 그동안 해왔던 계속적인 일인데 갑자기 이거를 잘못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는 법조계에선 많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거의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는 마당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국회에 내고 국회가 다시 언론에 뿌리는 식으로 해서 피의사실 자체가 재판 직후에 바로 다 공개가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사실 재판 과정이 보도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변호인 얘기도 듣고 어차피 재판에 가면 공소장을 검사가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이긴 한데 재판정에서는 검사가 한번 읽은 다음에 바로 변호인들이 변론 요지가 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증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자기가 본 얘기를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 미국에는 검찰의 주장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표가 되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이 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오제이 심슨 사건처럼. 그래서 우리도 좀 관행 자체를 이번 일이 뭐 정치적으로 의미가 어떻든 간에 이번 차에 인권보장이라든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 과정을 좀 주로 언론이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877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 현지 여권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출석, 뭐 공소장 비공개 등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8775 쓰시는 분께서는요. 그동안에 국민의 알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한 0875 쓰시는 분께서는 법알못이지만 뭔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반면에 3727 쓰시는 분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인신공격적이고 예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소장 공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거는 고쳐나갔어야 될 그런 관행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제 시정해야 되는 건 맞네요.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장관이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되더라도 이런 사건은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에 이제 검찰 공소장이 진실이 아니고 검찰의 주장이다. 네. 그걸 감안하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공개를 안 하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추려고 하지 이런 쓸데없는 의혹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무슨 법무부가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공개할 때 지켜야 될 룰을 만들어야죠. 지금 조 변호사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지 장관이 앉아서 이건 공개하지 마. 누출됐어. 그 조사에. 이런 거는 국민이다. 못 어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태 또 무죄라고 판결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인권에 좀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정 변호사님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국민의 인권도 생각해야죠. 그 사람들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걸, 국민의 인권이 더 큰 사건이거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 변호사 말씀대로 제도 개선 해나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조건 다 막는 거는 이거는 의혹만 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야당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원에다가
이 열람 신청을 지금 해놨다라는 그건 안 얘기가 될 겁니다. 나오는데 안 없어서. 아마 소송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신청. 그래서 만약에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소송을 가면 아마 공개를 해야 될 가능성도 근데 높아질 그때 되면 이미 다 거의 다 끝났을까요? 그렇죠. 소의 네. 이익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자꾸 야당에서 이번 총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자꾸 근데 이제 제기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이제 네. 그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사생활, 명예, 수사 중인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공소장 원문을 드리지 않고 국회에다가 이번에 그 60쪽짜리를 5쪽으로 요약해서 드렸거든요. 안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0577 쓰시는 분께서 이런 거는 언론 통제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정치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3732 쓰시는 분께서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때문에 공소장 공개한다? 아닙니다. 그냥 법대로만 하세요. 여러 논의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법대로는 공개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죠. 조 변호사 말씀대로 그 네. 문제점 있어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공소장 공개해야 될까 말까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과 같이 이렇게 공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마무리 이제 하는데 조 변호사님 오늘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예, 좀. 오시는 길이 좀 막혔나 봐요. 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차를 끌고 오는데 너무 막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하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중이신 우리 유튜브 이명숙님께서요. 조 변호사님 늦으신 거 용서됩니다. 이렇게 쿨하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우리 출발새 아침 식구들의 그런 지적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이럴 때 또 가짜 뉴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용어부터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쪽에서는 이제 굳이 우한 폐렴이라고 쓰려고 하고 또 이걸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길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중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발생한 전염병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반응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의 네, 그렇죠. 종교적이면서 비종교적인 네네. 반종교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에 대한 이제 혐오 의식, 혐오 정서.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또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는 생각, 또 뭐 혹은 요즘 얘기되고 있는 혐오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건데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그 중국 혐오, 이걸 시노포비아라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참으로 깊고 단단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둘을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혐오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뭐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또는 소수자 혐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말뜻 그대로 보면 이제 이건 포비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좀 그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네. 우리 한자어로서 보자면은 이 단어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 바퀴벌레, 박쥐, 이 지렁이, 거머리 이런 거 보면
싫죠. 네. 싫은데 이게 뭐 호랑이나 사자처럼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더럽거나 징그러워서 그렇죠. 싫어요. 예.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식의 우리 전통 단어는 이제 그 한자어는 뭔가 좀 자기보다 강하지는 않은데 약한데 네. 뭔가 징그럽고 해를 끼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보이는 감성 또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제 적대감, 중국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제 시노포비아라고 했을 때는 공포감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공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죠. 이미 우리가 역사 이래로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다음에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고, 수나라의 침략도 있었고, 네. 뭐 송나라의 당나라 때까지는 이제 중국의 여러 차례 침략을 겪었었고, 그 이후에 명나라 때 이후로는 이제 원나라 때 이후겠죠. 몽골 침략 이후로는 한족의 침략을 겪지는 않았고, 여진족이나 몽골족 같은 북방 이민족들의 침략을 겪었었죠. 잖아요. 네. 이걸 구분하는 의식은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전 시기를 걸쳐서 일관되게 좀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적 개념에서 중국 혐오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혐오는 중국인을 우리보다 못하게 볼 수 있게 된 조건 하에서만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역사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대단히 근대적인 감정이다. 근대 이후에 중국과 한국과의 역사 관계가 좀 독특하게 특별하게 전개되면서 나타난 그런 이제 중국인 멸시의식.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공포라기보다는 멸시관에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중국인 멸시의식의 산물이다. 이건 어떻게 보자면 근대 이후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멸시하면서 만들어낸 혐한 감정, 혐한 네, 의식하고 그의 짝을 이루어서 생겨난 것이 한국인들의 혐중의식, 중국 혐오의식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분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인에 대한 혐오의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국인들에게 어떤 이제 태도, 한국을 보는 어떤 태도를 나올 것이냐. 우리가 좀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좀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제 나오는 공포감이 기반에 깔려 있긴 한데 네. 그것의 좀 조건 자체가 그거 결합하는 것이 경외감, 존경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멸시관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요. 사실 이제 이게 조금 근대적 개념, 근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조선시대 때까지도 사대주의 뭐 이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을 또 뭐라고 해야 돼? 우러러봐야 된다고 하나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 이후에 특히 이제 네. 중국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설 무렵에 명나라의 귀족들 일부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귀화한 네. 사례가 있어요. 유명하죠. 근데 그런 귀화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대단히 우대를 했어요. 그렇죠. 양반 신분을 주고. 네.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그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은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 존중의 관계 또 네.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좀 사회 일반에 좀 만연해 있었고요. 네. 중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조선에 들어왔던 청나라 사람들 네. 또 특히 서양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요. 우린 전부 이걸 우리 전통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 때 왜 특히 패백 드릴 때 네네. 한복 입잖아요. 네. 관복을 입잖아요. 남자들. 네. 그 관복이 우리나라 복색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명나라 박물관 가보시면 다 보이시겠지만 이 명나라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하면서 사라진 중국식 복색이 또는 상투 트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네. 대단히 흡사하거든요. 복장은 거의 같고요. 조선에는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네. 그러니까 명나라의 유습, 명나라의 유풍, 명나라의 이제 주저하게 기초한 예법, 사회관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조선이다라고 할 만큼 명나라의 관계는 밀접했었고요. 또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진족, 이제 다른 말로 만주족이죠. 네. 만주족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면서부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잖아요. 이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병자호란, 정미호란 이렇게 이해가 되죠. 호란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이 호는 같은 중국이면서도 북방 오랑캐란 뜻이에요. 중국이 아니고 중국과 구별되는 북방 오랑캐란 뜻이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호박,
호떡, 네, 그다음에 호떡. 뭐 네. 호두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북쪽에서 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북이라고 하는 호자의 순한국어 발음이 되예요. 돼. 아, 그래서 돼요? 우리가 북풍을 된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알죠? 호되다라는 말도 좀 쓰는데 네, 이게 그것도 또 다 같은 같은 뜻이에요. 뜻이에요? 예, 어. 호와 되다가 같은 뜻이라서 그래서 이건 좀 모질다라는 의미도 좀 같이 갖고 있어서 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대놈이라고 이제 심하게 얘기할 때 욕을 할 때 그런 네, 말을 네. 많이 좀 쓰잖아요. 강하게 발음도 하면서 그게 그러죠. 네. 원래 이제 그 명나라의 한족과 여진족을 구분해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한해서만 쓰던 말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여진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혐오감이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고 네, 네, 여진족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국을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를 정통 계승한 나라는 우리 조선이고 오히려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쯤 되면 그런 네. 생각들이 일반화해요. 우리 나라 조선이 명나라의 정통성을 제대로 이었고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호인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한국말로 하면 되놈들이 네. 이제 좀 참얼하게 하늘의 법도를 어겨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근대적 의미에 가까운 그런 이제 중국 멸시 의식이 한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사실은 그 중국이 가졌던 대국의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죠. 이제 그에 앞서서 이미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 중국과의 4대 관계를 끊자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네. 이제 그 정변 주체 세력에 의해서 나왔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른바 중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도 이제 관계를 맺는 좀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면서 중국이 언제까지 매달려서 살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을 개화파들이 하게 됐고요. 이게 1894년 청일전쟁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이 네. 있었고 또 뒤에 이어서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이 같이 진행이 되었고 네. 그러니까 갑오개혁 과정에서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단절을 하는 외교관계 자체를 단절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요. 네. 물론 일본의 압력과도 관련이 된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일단 단절을 했었고 1899년에 청나라와 외교관계를 재수립하면서 한청 통상장정을 맺는데 이 한국과 청나라 사이의 조약은 개항 이후에 맺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평등조약이에요. 최초의 평등조약? 다른 조약들은 다 불평등조약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을 일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런 면들이 있어요. 우리 아직도 중국이라고 불러요. 중국 스스로 중국이라고 부르고요. 네. 세계의 중심이란 뜻이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그 무렵부터 어떤 이제 호칭 변경을 시도했냐면 이건 세계의 중심일 수가 없다. 아시아의 중심도 아니다. 아시아의 중심이자 아시아의 대표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제 의도하에 의도적으로 중국의 국호를 일본 국내 전역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대신 쓴 것이 네. 진화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진화. 차이나라는 이름 자체가 중국 진나라에서 온 것이고요. 네네네. 차이나의 발음을 일본식 한자 발음으로 고쳐서 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진화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근대 국가로 점프 또는 도약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결해야 될 과제가 중국에 대한 문화적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감으로 투사했던 것이죠. 그걸 이제 변질시킨 거죠. 스스로 약간 합리화 비슷하게.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아의 야만족이고 세계의 야만족이다. 동아시아의 병든 자들이다. 네네. 동아병부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자국민들에게 유포시켰는데 그게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독립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1890년대 청일전쟁 이후부터가 되면 중국인들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동아시아 문명의 퇴폐 타락, 서양 문명에 대해서 동아시아 문명을 열등한 위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국 문명 탓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극복해야 된다 또는 중국인들의 혐오감들을 고취하는 그런 논설들. 또 부추기는. 예, 그런 논설들이 이제 독립신문 단계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1910년 이제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제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서 일본의 한국 강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또는 사상적 또는 이념적 선전, 홍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세계의 열등 국가,
야만 국가인 중국의 지배를 받던 조선을 더 낮게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의 선진 국가인 일본의 지배를 받는 조선으로 바꿔줬다. 중국 밑에서 중국 눈치 보고 살던 때보다 일본 밑에서 일본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조선인들에겐 훨씬 더한 행복이다. 감사해라. 예,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이제 중국과 조선 사이의 역사를 그야말로 4대와 굴욕의 역사로 묘사를 하고 역사적으로 그 이제 중국에 속박되어 있었던 조선인들, 중국인에게 멸치받던 천대받던 조선인들을 구제해주고 문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준 것이 일본이다라는 식의 담론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포하려고 그리고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됐어요. 네. 특히 1931년 만주사변을 앞두고는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을 목전에 두고 식민지 조선인들을 중국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네.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하려고 했죠. 그게 1931년 7월에 있었던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조선에서 있었던 반화교 폭동 사건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한국판 관동대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서만 140명 정도의 화교가 사망했고요. 네. 서울 한반도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화교가 사망을 해요. 3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네. 중국 집들이 약탈당하고 이제 한국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침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제 적대의식, 혐오의식이 많았던 많은 한국인들이 네. 거기에 동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실렸던 잘 아는 김동인의 붉은 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거기에 깔리는 기본 정서가 반중국 정서예요.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복수해주고 그 박해받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국 만주를 침략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퍼뜨렸던 것이고요.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네. 이제 이 반화교 정서가 더 이제 강화해서 네. 아예 대중가요로도 나오죠. 그게 유명한 이제 김정구 선생이 불렀던 왕서방연서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노래 가사를 만들었고 당시 화교들의 회고 증언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국집 하는데 이웃에 있었던 한국인들이 자기 음식점에 찾아와서는 주인 나오라고 해가지고 네. 그 노래 부르라고 시키고 그러면 아이고.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불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네. 이제 뿌리가 깊죠. 그리고 네. 이런 뿌리 속에서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의 이게 갖는 이제 침략적 성격, 일본이 만들어낸 성격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네. 해방 이후 한국 정부의 화교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요. 네,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감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왜 혐오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사학자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혐오는 쌍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쌍방적이다. 대단히 쌍방적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상대에게 네. 심한 분노와 굴욕감 같은 것들을 안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을 심어줘요. 원한을 심어준다.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중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인들 거꾸로 한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맞서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건 대단히 반평화적이고 네. 공존을 거부하는 의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국내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강의 공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한편 마스크 판매 관련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